상반기만 하더라도 다 그 얘기했어요. 은행 관계자 만나도 그렇고요. 야 하반기는 0.25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내심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반기 이제 10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는 될까? 저는 내년 상반기도 0.25라도 내려갈까? 저는 못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불안 심리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미리 부는 걸까요? 10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의견이 나뉘겠죠. 열흘은 놀았는데 무슨 집을 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돈줄이 말라서 이제 집 못 산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현장의 소식 한번 들어보고요. 또 정부가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청약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청약시장에서는 붙었는데 계약 안 하는 사람이 늘었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오름세가 좀 오름폭이 꺾였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계부터 볼까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당연하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간 통계, 부동산원 통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좀 다르잖아요. 상반기는 뚝뚝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하반기 되면서 뭔가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면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기술적 반등, 요 증시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2015년에서 2021년이 상승기잖아요. 서울의 상승. 물론 2013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7년 동안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일반적으로 2배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 6개월 떨어지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되면 이거 얼마나 올라야 될까? 보통 우리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7, 8년 상승을 하고 서울 기준에서 3, 4년 조정이 되는 게 맞는데 2012년, 13년에 잠실 엘스가 한 8억 9억 정도 했었거든요. 8억 9억 하다가 2021년에 27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19억 조정됐다가 최근에 24억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대세 상승이면 한 35억? 40억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집의 이름이에요? 엘스가 40억 가면 반포의 원밸리는 70억 가야 되나요? 저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이고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10년 후나 15년 후에 뭐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뭐 반영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지고 뭐 5년 후에 7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아직은 쉬어야 된다. 42.19 마라톤 뛰고 이제 하루 쉬었는데 감독이 너 왜 쉬고 있어? 왜 누워 있어? 빨리 나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전국체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너 또 뛰어야 돼라고 하면 선수는 그러겠죠. 저 죽어요. 그러니까 쉬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번 주 10월 2주차 통계 보더라도 주춤합니다. 전국이 0.08에서 0.06으로 살짝 조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하락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아닌데 오르는데 오름폭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도 0.13에서 0.09, 서울은 0.1에서 0.07, 지방은 뭐 0.03 똑같고요. 강남에서 보더라도 송파구가 뭐 0.23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0.1로 내려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꺾였다, 찬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비슷한 양상이고 이게 정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 있고 하락보다는 아직은요? 상승 지역이 아직까지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많습니다. 상승 지역이 지금 가져오신 통계를 보니까 전체 176개 지역 가운데 136곳, 네, 맞아요. 하락 지역은 27곳. 상승폭이 그런데 커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요게 이제 반등세가 확 꺾일 거냐, 그러니까 하락으로 갈 거냐, 진짜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모르죠.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하락으로 바로 가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답이 딱 나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나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나 떨어지는구나. 작년 12월, 올 1월 같은 분위기면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는데 지금은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긴가민가 한긴 한데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게 조금 둔화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자들은 더 불안하죠.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중동 전쟁도 그렇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국채금리나 모든 걸 보더라도 여기 좀 불안하다. 난 지금 못 들어가네.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금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올 초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다 그 얘기했어요. 은행 관계자 만나도 그렇고요. 하반기는 0.25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내심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반기 이제 10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는 될까? 저는 내년 상반기도 0.25라도 내려갈까? 저는 못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불안 심리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언제 내려가? 이제는 몰라.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차라리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몰라. 지금 몰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몰라 때문에 더 불안한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없이 우리 비포장도로에 그런 거죠. 초행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안개가 내비가 겁나게 고장났습니다. 끼어 있고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내비도 못 믿겠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 경제기자 헛했구나.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만드는 건 결국 정책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책이긴 한데 뭐 저는 정책도 지금 갈 길을 잃은 게 아닐까. 내 마음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정책이 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정책도 시장을 보고 나오니까 또 갈 올해 길을 잃어버리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청약 시장을 우리가 한동안은 바로미터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네. 근데 청약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하고 여전히 경쟁률 높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렵다는 청약을 붙었는데 왜 계약을 안 하죠, 사람들이? 이게 저는 이것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대세 상승이고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올라가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조건이라는 공식이 깨지다 보니까 당첨은 됐는데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서울에 이제 2군데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은 뭐 좋게 나왔습니다. 호반스 및 개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5대 1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계약 완판돼야 되는데 네. 72가구가 포기해 버렸어요. 이게 110가구 모집이었는데 72가구가 포기했으면 50% 이상 포기를 해버렸고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경쟁률은 괜찮았어요. 14대 1이 나왔는데 역시 절반 정도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로 넘어갔는데 서울이거든요. 지방도 아니고. 그쵸. 서울이면은 경쟁률도 좋았는데 이 정도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인 단지적인 요인도 있어요. 호반스비 개봉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분양가가 주변이 10억 정도인데 여기 분양가가 옵션까지 10억이 좀 넘었는데 전용 8사 기준으로. 전용 8사 기준으로요. 네. 주변 시세가 한 8억 2천 정도 하니까 조금 고분양가로 베팅을 했었고 네. 클라베뉴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고분양가라도 입지가 역세권에 뭐가 좋으면 괜찮은데 역세권하고 거리도 있고요. 경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고분양가로 한번 베팅을 해봤는데 경쟁률은 잘 나왔는데 역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개봉과 상도에서 관심이 많았던 단지가 이게 서울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무슨 일로 넘어간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이나 입지에 따라서 요 해당 아파트들만 청약이 생각보다 여기가 재미가 없었네 요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뀐 거예요? 이게 맞물린 거예요. 이게 역세권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다 좋으면 당연히 계약을 하죠. 최근이 아니죠. 이번 주에 지금 뉴홈 사전 청약하고 그쵸. 있잖아요. 제가 제 딸한테 고덕 강의를 넣으라고 했거든요. 고덕 강의 넣었는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청년 특별 공급 180대 1 넘었대. 야. 왜 나보고 넣으라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아니 연습 삼아서 그냥 하라고 혹시 한 거야.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180대 1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고분양가에 입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 청약 경쟁률이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데 6월이 122대 1이 나왔어요. 평균 서울 평균이요? 평균이. 근데 9월이 77대 1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살짝 꺾인 거로 나오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102하면 부정적으로 청약을 해도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100이 이렇게. 넘어가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8월이 100.8이었어요. 드디어 100을 넘었다라고 이제 환호성을 질렀는데 9월이 83.8이 나왔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장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결국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매 시장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청약 시장이라고 뭐 무조건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합리적이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 가격이 그 입지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사는 거고. 맞습니다. 요즘 과한데 싶으면 안 산다. 과한데라고 해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과하지만 앞으로는 올라가니까 안 과해라고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러면 들어갔었다고요. 확신이 줄어듭니다 지금. 자, 근데 청약이 이게 동네마다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 궁금한 게 네. 청약이 지금 확 올라갔다가 살짝 바람이 빠지는 느낌도 있는데 네. 반포 일대 이런 데에는 지금 청약 대기 물량이 10,000세대 이상이잖아요. 네네. 뭐 청담까지 맞습니다. 시야를 넓혀본다고 하면 네네. 이쪽은 무슨 배짱으로 계속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일단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자금력이 되는 대기 수요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는 거기보다 좋은 데 없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원베일리만 하더라도 가격은 비싼데 전세 17억 18억이 아이고야. 누구지 뭐 이름도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고급 수요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배짱 부릴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촌 누나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불편한 집에 오래 기다리는 거 싫고 기다렸다가 그냥 일반 분양 나오고 나면 나 그거 할래라고 그냥 가격? 내가 좋은데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노력하겠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데 마냥 뒤로 미루는 게 뭐 좋은 전략인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내려가줄 것 결국에는 같지도 시장이 않고. 꺾이면 돈 있는 사람들도 굳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됐을 때는 하는 게 맞다. 네,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청약 시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뜨거울까? 결국은 청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시세 차익이라는 로또에 당첨이 된다 생각을 해서들 그러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이거를 계약금 10%만 내고. 그러니까 청약제도 자체가 이게 로또가 되는 게 맞나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작은 집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지면 불이익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바꿔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긴 한데 청약이 얼마나 되고 싶으면 저는 깜짝 놀랐네요. 세종시에 사는 신혼부부가 당첨이 됐어요. 어렵게 신혼부부 맞아요. 특공이 됐는데 네. 욕심이 과해서 네, 욕심이 과해요.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한부모 신혼부부 특공을 또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이혼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3년 동안 이제 부정 청약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는데 꽤 많은 분들이 걸렸습니다. 981건이나 걸려들었는데 위장 전입도 있고요. 뭐 통장 불법 거래도 있고 위장 이혼, 결혼 이혼이 36건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이게 적발이 됐는데 저는 이게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사실 2020년, 2021년은 무조건 당첨만 되면 3년 후는 무조건 올라라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욕심에 눈이 좀 먼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게 걸렸으니까 뭐 과태료도 물고 취소되고 나중에 그렇죠. 재당첨 제한 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해서 안 됩니다. 그럼요.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피해를 주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 주택 시장에서 일단 당신은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청약 아웃이에요. 시장에서. 네네.
근데 정부가 향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 속에서 추석 전에 일단 대책을 하나 내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후속 조치로 좀 디테일한 안들을 내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입법 예고, 행정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16 대책을 보면 뭐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 정비사업 신탁 방식, 뭐 지정 요건, 가로주택 정비 요건, 역세권의 도시형 생활주택, 뭐 네. 주차장 뭐 안 해준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발표만 하고 일을 하려면 법을 바꾸든지 시행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 예고하고 행정 예고를 했다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뭐 행정 예고야 정부에서 시행령 바꿔서 하면 되는데 입법은 또 국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초과이익 환수나 실거주 의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헷갈려요. 아, 이게 되는 거야? 발표는 했는데 지금 소득 취득세도 인하한다고 작년에 발표해 놓고 아직도 이게 소급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급 대책도 결국에는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실제로는 계획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9.16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실상은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공급 대책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나. 왜? LH가 올해 계획이요. 공공주택 6만 가구 분양을 하고 오. 임대를 2만 8천 가구 임대하겠다. 총 8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9월 30일 기준인데 5,995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건 몇 프로입니까? 이 정도면 10분의 1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발표만 하고 공급이 안 하면 지금 또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공급 대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라면 걱정이고요. 믿음, 신뢰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급 대책들 발표되는 거 보면 발표하지 말고 이미 하기로 한 거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국민들은 그걸 더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검단자이 그때 무너지고 나서 그런 올스톱이죠. 것들 올스톱이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깐깐히 하려고 일정이 늦춰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죠. 애초에 잘 지어야지. 아니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일을 하면 되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놔버리면 일 안 하는 거니까 부실공사하는 것도 문제고요. 일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자, 부실공사 그 안전등급 D등급 나왔잖아요.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는 재건축 직전에 맞습니다. 축 안전진단 통과라고 할 때 네, 조건부 나올 때가 우리 D입니다. 아파트 무너지기 직전이래 그 등급이에요.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할 말 상황이죠. 없습니다. 네. 자, 수원에서 최근에 안타까운 전세 사기가 있어서 서울시가 이런 것들 피할 수 있게 부동산 계약을 해보는 체험을 제공하겠다. 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뭐 메타버스 부동산 계약 체험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가상 공간에서 저는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사실 안 익숙해요. 가상 공간이나 이렇게 안 익숙한데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또 이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을 안 해봤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네. 들어가면 가상 중개사가 나와가지고요. 어. 부동산 방문하는 것부터 나와가지고 질문 뭐 해야 되는지 뭘 체크해야 되는지 계약서 쓸 때 뭘 준비를 하고 뭘 물어봐야 되고 특약사항 뭐 넣어야 되는지를 그냥 게임처럼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계약하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에는 안심하고 계약을 하면 걸러질 수 있는 안전한 계약 시스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요. 이거 근데 굳이 메타버스 안 하고 실제로 부동산 좀 섭외해서 진짜 해보는 것처럼 종이에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좀 그것도 좋죠. 시켜봐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소장님? 학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학교에서 이거 연말정산하는 법이랑 근로 계약하는 법, 부동산 거래할 때 네. 이
자취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말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활 경제를 가르쳐 줘야 돼요. 미적분 그거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거 평생 가요. 어디다 써먹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사칙 연산만 알아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뭐 알긴 알아야죠. 수능 보려면 알아야 되는데 수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요. 요거 진짜 필요한 것도 좀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